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징그러웠던 지난 4년의 박근혜 정부와의 결별, 지난 몇 달간의 촛불 집회, 오늘은 그 마침표를 찍는 날이겠네요.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이 채웠던 그 광장의 촛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촛불 에너지가 직접 민주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직접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방송은 시민 참여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한 방송국 PD와 나눈 대화입니다.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챕터 1. 촛불 집회의 에너지가 직접 민주주의로 이어지려면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촛불의 에너지를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예전에 87년 예전 광장 민주주의가 이제 뭐 다들 뭐 절반의 뭐 성공, 뭐 절반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전투를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직접 뭔가 정책, 법률, 헌법 이런 데에 정말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 어쨌든 네. 그런 이제 취지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던 상황을 또 그대로 재현을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뭐 저는 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사실 들긴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시민 참여가 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주체적으로 좀 참여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해외 사례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네.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제 헌법 개정을 좀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낙태 문제가 좀 심각하다. 네. 기존에 이제 가톨릭 국가 네, 그 상황은 저 알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관계가 있으면 네. 그럴 때 어쨌든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뭐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어쨌든 누가 뽑아요? 그 시민을? 그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뽑는 주체는 누가요? 뽑는 주체는 그 위임받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뽑습니다. 누가 위임을 해요? 그건 뭐 국회에서 하겠죠. 국회에서 위임합니다. 국회에서 특정한 네. 여론조사 기관에 네, 위임을 해서 무작위로 우리는 못하니까 이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달라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말 자체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다, 시민의 대표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부정이라기보다는 뭐 보완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니 따로 대표자를 뽑아주라 이 이슈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니들이 어쨌든 좋은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네. 자기네들이 그대로 따르겠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기도 하고 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국가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 그 부분이 가장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게 네. 시민 참여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시민 참여 자체를 부정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아일랜드는 시민 참여 활동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어떤 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시민 참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건 시민 참여가 아니라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지 그게 시민 참여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 참여의 한 방법, 한 형태가 되겠죠. 그건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이미 주도한 뭐 집단이든 세력이잖아요. 사실 국회 자체도 시민 참여의 하나로 나온 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네네네. 그 말은 기존의 시민 참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이 한계를 인식하고 나서 이 본인들의 권한이나 그거를 위임을 한 형태인데 그렇죠. 그거는 기존에
이 정치 또는 정당 방식으로 통해서 국민을 대변한다든지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 못하겠다라는 것을 기존의 대표단체가 스스로 인정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정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난 거는 상당히 달라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민 참여가 뭐냐라는 거는 마치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고 민주주의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됐든 대의적 민주주의가 됐든 시민들이 대표자를 뽑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서 70년 동안 일어났던 것이 대의 민주주의를 해왔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추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과 유사한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이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해왔던 그 시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시민들이 대표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도 정작 시민을 대표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왕의 충실한 신하 역할을 하고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의 권력을 차지하고 욕심을 충족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국회라고 이야기하는 대의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정하는 마음에서 시민 참여,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촛불 집회는 보여준 게 아니냐. 그렇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외국에도 시민 참여가 이렇게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기존의 외국의 민주주의 제도, 대통령 제도, 대의의회 제도 이런 거를 그동안 수입을 해가지고 여전히 왕조시대의 사고 속에서 왕조시대의 대의기관 또는 시민 참여를 해왔던 거 그거를 다시 포장하는 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자체도 어쨌든 그 시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민이 결국 요구한 거잖아요. 헌법을 개정해달라.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국회가 받아서 그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또 그럼 니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다오. 그럼 그걸 우리가 받을게.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전혀 그 맥락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에서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또는 그게 관료든 아니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법 제정을 하는데 그 항상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할 때도 그거는 항상 자기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국회라는 거는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고 또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기본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는 법의 거의 70-80%는 정부 발의에 의해서 입법이 활동이 일어났지 순수하게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표해서 법을 발의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특수한 현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관계부처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 참여 이슈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 주장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일부 분들은 시민 대표를 뽑자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민 대표를 뽑는 그런 활동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대표는 대체 뭘 하기 위해서 뽑는 거냐?
또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대표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놀랍게도 시민 대표를 뽑는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이 우리 대표를 뽑는 건 특정한 주제나 이슈나 무엇에 대해서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대표를 할 아젠다나 이슈가 없는데 대표를 하겠다는 거는 그는 왕을 뽑겠다든지 또는 왕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거를 마치 대표라는 이름으로 내겠다는 거 마찬가지지 않느냐라는 또 다른 대표를 뽑는 거다. 그렇죠. 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상황,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뽑으면서도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시민의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수준, 의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시민 참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대표자를 뽑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마치 왕을 뽑는 백성들이 왕이 독재자거나 또는 폭군이거나 홍군이기 때문에 그 왕을 바꿔보자 라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 현상이 시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이 지금 2016년 이 촛불 집회에서 뚜렷하게 부각된 박근혜 물러가라, 박근혜 사퇴하라, 박근혜 쫓아내자 라는 메시지 속에서 뚜렷하게 부각된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 참여라는 말 속에 어줍지 않은 서구 민주주의 또는 서구 시민 의식을 같은 단어로 집어넣어가지고 포장하는 그런 일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폭군을 몰아내고 홍군을 몰아낸 거 그런 일은 이미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궁궐 불태우고 그 궁궐에 있는 노비문서 다 없애버리고 한 거. 이미 그건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 경찰 벽에 붙어가지고 청와대 못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현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쉽게 역사와 환경이 다른 서구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되기만 하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답과 같은 선진국이 될 거라고 했던 거네요. 챕터 2. 촛불 민심은 여전히 왕을 바라보는 마음인가요? 근데 교수님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떤 심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박근혜가 정말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줬는데 저거를 그 비선 실세를 두고 뭐 그의 말을 듣고 뭐 사적 이익을 탐하고 뭐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이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네. 자, 그를 몰아내자라고 해서 뭐 촛불을 들은 것도 하나 이제 뭐 크게 주요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깨달음도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깨달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우리가 4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 도장 찍어서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들한테 정치나 이런 뭐 행정 뭐 이런 거를 맡기니 그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해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개판이 나네. 뭐 이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 의사 이런 거를 표현하는 이런 어쨌든 방법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거가는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있는 건 맞죠? 예, 있어요. 어느 정도 있나요? 글쎄요, 한 5%? 10% 이하일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마음을 지배하는 그는 그게 아니라는 거요? 당연히 아니죠. 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분노했을 때 실제로 박근혜 씨가 본인이 최순실에 의해서 이 도움을 받은 거는 조금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니다 라는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뭐 무슨 태블릿이 나오든 어쨌든 그런 거 그거는 최순실이 누군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로 계속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까요?
네. 촛불 시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명박 때 정도로 강하게 뭐 밀어붙였으면 그 상황도 아마 또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 뭐 담화 발표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아마 별 문제 없이 지나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막 촛불을 들고 1차 때부터 사람들이 막 나온 그런 그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요. 네네. 박근혜 씨가 더 이상 이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를 처음 1차 담화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 인정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진짜 이 시체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변신하지도 못했을 거고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명박 씨 때도 그 후에 박근혜 씨가 집권하고 나서도 견디기 힘든 또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도 별로 그렇게 촛불 집회를 이야기하거나 또 심지어는 탄핵이라든지 사퇴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있었던 거는 여전히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대한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촛불 집회에 나올 수 있겠냐? 박근혜가 권력을 잡은 줄 알았더니 그 행동이나 그 담화는 제가 꼭두각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크게 떠들어대는 사람, 특히 박근혜의 탄핵을 외치고 박근혜가 이 권력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것이 대세로 바뀌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겨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촛불을 들고 일반 시민이 광장에 나와서 뭔가를 외친다는 게 사실 참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당연히 쉬운 일 아니죠. 그거는 이미 효순이 미선희 사건 때 촛불을 들고 그때 효순이 미선희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죠? 네네. 네, 그때 아마 노무현 정권 때요, DJ 정권 때예요. 그때쯤 될 겁니다. 그 이제 DJ 말기죠. 2002년이니까요. 그렇죠. DJ 때예요. 네. 그럴 때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죽은 어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슬픔이나 아픔을 공유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촛불이 어떤 권력이라는 거, 이 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이 마음이 표현한 거는 뚜렷하게 나온 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를 의미했냐 하면 이 사회에서 지배 세력 또는 이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특히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행사됐을 때 그것에 대한 백성의 저항, 시민의 저항이 아니에요. 백성이 그 억울함을 푸는 하나의 표시로서 촛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왜 정당하지 않느냐, 무엇이 정당한 거냐, 정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나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느냐, 그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걸 역설적으로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웬만하면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다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 특성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들어와서 총칼 들고 대항하지는 못하니까 촛불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모습도 있지만은 또 간절한 희망을 나타내는 이 상징성을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활용하게 된 거다라고 보는 것이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이 나라에서의 촛불이 가진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 대표를 뽑고 권력을 선택을 할 때 지가 뭘 원하고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그런 거를 정확히 알면,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촛불도 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그 사기성, 국민들을 부자 만들어주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국민들 사기쳐가지고 지 욕심 챙기고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구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할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라는 핑계나 구실은 있었지만은 똑같이 촛불을 들고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럴 때 왜 MB 뭐 탄핵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MB는 물러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씨도 박근혜 씨 물러가라 탄핵하러는 박근혜 씨가 당선되고 나서 부정선거 논란도 있고 국정원 이 선거 개입 논란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정당하지 못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러가라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내가 죽고 살만한 문제도 아니고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것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가 뽑은 왕인데 대통령도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냥 잘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내지 뭐. 또 그분의 따님이시니까 오죽 잘하시겠어 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게 대체 누가 이 나라를 지금 이 통치하는지 갸우뚱갸우뚱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세월호가 아주 뚜렷하게 부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메르스가 나오면서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전염병 걸려 죽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이었을 때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왕님으로서 행세를 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제 진짜 청와대에서 누가 권력을 진짜 행사하는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이제 다 있을 때 그때도 박근혜 씨가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아마 박근혜 씨가 진짜 독재자처럼 나서가지고 왜 이건 내가 시킨 거고 내 말을 안 듣느냐라고 해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나와서 사퇴하라든지 물러나라든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박근혜가 나와서 사실요 제가요 이 대통령 허수아비 노릇을 했고요. 실제로 한 사람이 조금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도와줘요.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꼭두각시 여건을 아는 순간에 이제는 더 강하게 탄핵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퇴하라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촛불 시위할 때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여전히 이 단어를 써도 돼요. 사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야는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 언론에서 그 단어를 썼다는 것만 해도 신기해가지고 뭐 어느 언론이 돌아섰니 어쩌니 권력의 향배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에이 설마 뭐 탄핵까지야 그게 정리가 되는데 거의 2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다가 여왕이 아님을 확인하고서야 그것에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된 마음이 시민의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이군요. 우리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뻔한 위로나 힐링이 아닌 실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법,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법입니다. 치유상담소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상담 전문가 황상민 박사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무료 집단 상담소입니다. 1, 2주에 한 번씩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담소가 열리고 이 상담소를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상담을 받을 수 없거나 기존 방식의 상담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황상민 박사의 상담은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 자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치유상담소를 후원해주세요. 후원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후원해주신 분께는 치유상담소 2회 방청권과 WPI 현실검사 쿠폰 1매를 드립니다. 위스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스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스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챕터 3.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광장으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광장에 모였을까요? 광장에 놓으신 분들, 촛불 집회 하신 분은 내 생활에서 내가 손해를 엄청 보고, 내가 지금 누가 권력을 잡든, 누가 앞잡이나 부역자를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많이 빼앗겼다. 그거보다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주인인지 그것만 좀 확인합시다. 시시비비를 조금 더 가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뭐가 잘못된 거죠? 이런 거를 묻고 공유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일부 통계에 의하면 약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약간의 고소득, 중간 이상 된 고소득,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좀 약간 중산층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좀 맥이 닿는.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요. 지금 이 촛불 집회에 놓은 사람은 적어도 쪽팔리지 않게 내 나름대로 삶에 있어 자부심을 가지든지 내가 그나마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꼭두각시 왕을 모시고 있었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법을 지키래. 그 법이 지금까지 이 꼭두각시 왕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권력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써먹었는데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키면 또 그거 빌미돼가지고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대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그리고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의견을 우리 표현하고 공유해보자. 이것이 정확하게 촛불 집회의 기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촛불 집회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됐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는데 지금까지 아마 헌법 배우면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 민주공화국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국민들이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했다는 사실을 아마 처음 느꼈을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챕터 4. 시민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교수님은 시민은 아니고 분노한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이번 촛불 집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법 내기 많이 하고 그럼요. 주권은 그냥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시 프레임도 결국은 어쨌든 주권자로서의 정당성을 어쨌든 확보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어쨌든 그런 욕구? 어쨌든 주권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되면 우리가 폭도가 되니까 정당성을 상실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뚜렷한 인식을 한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약간 좀 너무 나름대로 사람들은 내가 시민으로서 자각해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교수님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대통령 이 후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대중들이 가진 이미지 조사를 해보고 가장 이 지지율이 높으신 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시민들 또는 백성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딱 하고 나서
시민의식이 아니라 백성의식으로서 구세주를 바라는 그 심리 상태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거는 박근혜 씨를 뽑을 때의 심리 상태와 이명박 씨를 뽑을 때의 심리 상태, 그거였구나. 노무현 씨를 뽑을 때의 심리 상태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를 겪은 그 시민들이 더욱더 백성의 마음으로 마치 좋은 지도자 뽑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지도자의 조건은 품격이 있고 인격이 좋은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지도자를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와! 지난 몇 달 동안 들었던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백성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또 확인하게 되는구나. 이러니까 제가 시민 참여 운운하는 소리가 얼마나 일부 이 서구의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싶은 지식인들의 이 어떤 가머니설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거의 90%의 국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한테는 제도권 정치에 대한 믿음, 신뢰 사실 아직까지 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지적도 좋은 지적이세요. 그럴 때 저는 그걸 제도권 정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남아있는 많은 생각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져서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집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권력의 정당성은 지는 사람이 스스로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거. 그것은 마치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라는 그 역성혁명의 사고가 똑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내가 무슨 소리를 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진 사람이 장땡이다. 이 상황하고 별로 바뀌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좀 뭔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남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인식. 남다른 존재가 아니라 권력을 지기만 하면 남달라지는 존재다라는 거죠. 권력을 지기 전까지는 같이 진흙탕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권력을 빼앗기고 저쪽에서 권력을 가지면 그쪽은 남다른 존재로 포장이 되고 나는 그들의 지배를 그냥 받으면서 수모를 참아야 되는 이런 식의 사고로 권력을 본다는 거죠. 네. 우리의 대표이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아닌 위인이나 영웅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대표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 뉴스 보면서 욕은 하지만 직접 만나면 악수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는 정치인을 우리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세주나 뛰어나고 월등한 사람이니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챕터 5 박근혜의 진짜 죄를 묻지 못하는 우리. 직접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12월 9일 탄핵이 이제 약간 정점이라고 좀 보여져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전과 후는 이 전에 촛불 집회와 후에 촛불 집회, 그다음에 촛불 집회 참석하신 분들을 어떻게 좀 그 교수님은 좀 구분하세요? 사실은 또 참석하신 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이나 후나 다 박근혜 사태 그거를 확인받아야 되고 박근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는 박근혜의 사태와 탄핵은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기만 하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박근혜는 빨리 지우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영웅과 같은 구세주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을 동시에 안고 촛불 집회에 놓게 되는 거죠. 대선으로 다 많이 가 있다? 네. 그게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에가 꼭대구사 모임을 했을 때 탄핵이 되는 그날도 제가 모임을 했는데 당장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다음에 누가 좋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박근혜 씨는요? 이제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어차피 사실은 그분은 4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있었지만 대통령 역할을 안 했는데 제가 그 모임을 할 때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박근혜 씨의 죄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당해요.
그분이 돈을 빼돌려가지고 지가 돈을 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그렇다고 세월호 뭐 팽목항에 날아가가지고 배를 건져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마치 아주 친박의 전형인 것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저를 상당히 붕괴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봐요. 네가 그걸 몰라서 묻냐? 저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러면요, 대한분들이 뭐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먹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최순실 시켜가지고 기업인들 돈 빼돌렸지 않았어요? 뭐 그거는 MB가 4대강 한다고 몇십조 쓴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뭐. 그것도 국민 세금 한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 돈 많은 재벌들 돈 빼돌렸다는데 우리가 박근혜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도저히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때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아주 훌륭하시게 잘 대답을 하신 거거든. 그럴 때 대통령의 역할이 뭔가요?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렇게 하신 분 누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가를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안 보셨어요. 왕으로서 모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왕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 사람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와 비슷한 구국의 영웅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걸 제가 매번마다 대통령 후보로 넣은 사람에 대해서 대중이 가진 이미지를 조사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심지어는 이 박근혜 씨 탄핵 전국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는 이 와중에도 구세주를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때 이 부분은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려고만 했고 그거를 실제와 다르게 그냥 우리가 멋있는 거로 시민 참여, 시민의식의 향상, 뭐 무폭력 시위 이렇게 했지 정작 이 사회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었으면 지금과 그 바뀐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생각부터 못하고 또 다른 감언 이슬에 쏘가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박근혜의 죄는 대통령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즉 직무유기인데 우리는 왜 재벌에게 삥을 뜯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박근혜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구세주를 앉히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을 던지고 말할 수 있어야 시민이 되는 것이겠죠? 챕터 6.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수님, 이제 다들 촛불의 미래를 걱정해요. 촛불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촛불의 미래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촛불의 미래는 뭐로서 촛불이 정점에 달했다가 한꺼번에 일시에 꺼지느냐 하면 그것은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는 그 순간에 촛불은 한꺼번에 꺼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박근혜 한 사람을 몰아내는 것만으로서 이 촛불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죠. 네. 아깝죠, 그죠?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깝죠, 저도. 아까우세요? 네. 뭐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네. 촛불의 운명은 딱 그거였으니까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교수님? 네. 그 촛불에 내가 참여하고 그래서 참여해서 같이 막 벽면 200만 뭐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1,500만 이상의 사람들을 모았던 그 기업, 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쨌든 그 자리에서 몰아낸 어떤 그런 경험,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고 또 이 나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희망으로서 작동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제가 나름대로 대중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또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대중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그거를 찾아냈어요. 뭐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구를 찍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라는 생각으로 찍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박근혜 씨와 유사하게 속임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뽑게 되는 거는 그 많은 사기꾼 중에서 가장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그 인식으로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지 않도록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조금이라도 잘못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은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나 사기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에 대해서 요청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처음에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는 마음으로 뽑았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진정한 구세주로서 대통령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나올 거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 시민이다.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의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뽑은 이후에 더 잘 관찰하고 저 많은 질책과 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국민이 돼야지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이지, 뽑고 나서 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저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약간 저희는 더 나가서 그럼 어떻게 감시하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라는 말이 좀 오잖아요. 어떻게는요, 지금 있는 제도나 지금 있는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해도 이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거 안 만들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 언론이 지 할 일을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됐겠어요? 근데 제도적 결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인간들은요, 현재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심리예요. 똑같은 국민들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지자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찬성하고 정책적으로 나는 노무현을 지지하지만 이거는 반대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고요? 바로 언론이 정권의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노무현 시절에는 언론이 노무현에 대해서 반대는 했지만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은 하지 않았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MB가 이룬 놀라운 업적이에요.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좀 아프네요. 저는 항상 아팠어요. 네, 네. 진짜 시민이 되는 방법,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의 구세주나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챕터 7. 촛불 집회와 박근혜 탄핵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고 30년 전 광장의 민주주의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교수님 지금 그거 하시잖아요. 이미지.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름을 안 밝혔던 게 문재인 씨에 대한 이미지를요. 인격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문재인. 네, 문재인 씨요. 이분은 인격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에요. 위인. 네, 위인. 아직도 우리는 정말 이런 백성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촛불 이 시민 의식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촛불 시민 의식이 그 다음에 대통령을 선택하는 그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고 그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믿고 싶은 거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어떻게 보면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자르면서 그때 국민 공회를 만들던 불란스 사람들의 심리 상태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까지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왕의 목을 날리는 경험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탄핵은 바로 거의 왕조국가에서 왕의 목을 날리는 그 경험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백성에 의해서 왕의 목이 날아간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구와는 다른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왕조시대에 왕을 뽑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왕조시대와 시민사회에 과도기 있는 현상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네요. 되죠.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두려움을 날리는 건 뭐 다른 서구처럼 뭐 황제의 목을 뭐 친다든지 쟤도 죽네? 뭐 그렇죠. 별거 아니네? 그렇죠. 뭐 그러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지금 세대는 이제 그게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떨쳐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는 거 이 과정도 충분히 되고요. 저도 그 문제를 가장 고민을 했는데 남경필 씨 같은 사람이 쇼를 하면서 뭐 특목고나 이런 걸 다 없애고 뭐 한다는데 실제로는 그 방법이 아니라요. 그 반대로 해야 돼요. 불란스라는 나라가요. 대학을 전부 다 국공립으로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대학에서도 대학 위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대학을 만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공인된 일종의 기적계급과 같은 거를 이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 각자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도를 형성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훨씬 사람들이 제도의 정당성을 믿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 소위 말해 인류대학이 있으면 그거는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된다면 그거는 마치 출신 성분에 의해서 귀족과 평민으로 나눠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러려면 교육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육이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래서 국공립대학은 전부 다 국가가 등록금 무료를 해야 돼요. 무료하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 되면 김기춘 씨나 우병우 씨나 진경준 씨 같은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내 능력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내가 본전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에 가는 사람일수록 지 본전치기 생각을 하려고 하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왜 헌신해? 내가 잘해서 그런 내가 잘해서 하는데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죠. 국가 권력, 공권력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 권력을, 고위 공직자일수록 그거는 내가 잘 됐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챙겨 먹을 걸 열심히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막 87년 이제 30주년을 맞아가지고 네. 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왜 30년이 지났지만 왜 우리 다시 또 이 얘기를 똑같은 일을 다시 광장에 모여서 반복해 할 때는요. 바로 정확히 그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 그런 엘리트들을 우리가 막 추억으로 경험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 시대의 엘리트는 실제로 민주화라는 것을 스스로 찾고 만들었던 엘리트가 아니라 주어진 적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면서 스스로 민주화로 포장했던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진짜 자기 삶의 뭐 행복이든 성공이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러면 재밌는 건요. 이 적이 시대에 의해서 주어지면 사실 그 적에 대응해서 싸우기는 상당히 쉬워요. 근데 시대의 적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우리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80년대 이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외부의 뚜렷한 적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싸워야 되는 적을 설정을 하고 그걸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그 새로운 사회로 바뀌었던 거예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요. 결국엔 박근혜 씨를 선택한 사람은 386 세대였어요. 그거는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때 50대의 지지율이 박근혜 씨에 대한 지지율이 문재인 씨 지지율보다 높았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은 옛날 노무현을 선택했다고 하는 386 세대예요. 이건 아주 뚜렷한 현상이에요. 박근혜 탄핵은 마치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같이 왕을 단두대에서 날린 것과 같다라는 분석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는 우리가 마치 여왕처럼 여기던 대통령의 자리 그것을 우리 스스로 끌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또 다음 왕을 뽑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난 촛불 집회의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서구의 어떤 직접민주주의를 정답처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대통령은 누구라는 질문, 그리고 알아서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누가 되더라도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기획 작가의 서재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